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넌 그냥 집안일이나 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5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집 나간 형님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가족이 심지어 남편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저는 하녀가 됐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진짜 며느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25년의 분노와 해방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시어머니 윤말순 어머님은 올해 91살이십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시고 시장 가는 것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그걸 아셨어요. 장례식 때 누구보다 많이 우셨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시아버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노안이려니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시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으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저를 보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상의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불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감퇴가 시작됐고 앞으로 점점 나빠질 거라는 진단이었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님은 창밖만 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옆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 처방을 받았고 그날부터 제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혈압을 재고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어머님이 밖에 나가시지 않게 신경 쓰고 화장실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고 밤에는 배회하실까봐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시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시동생은 지방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결국 어머님을 돌보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시누이들한테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누이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면서 우리가 장남집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43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착했습니다. 어머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큰 며느리 정미영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정미영은 남편의 형수였어요. 30년 전
시댁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남편 큰형님은 몇 년 후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가끔 정미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영이는 참 예뻤다고, 미영이는 요리를 잘했다고, 미영이는 효심이 깊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을 나간 며느리를 그렇게 좋게 기억하시는데 25년을 함께한 저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됐어요. 약을 드셔서 그런지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최근 일은 자주 잊으시면서 30년 전, 4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셨어요. 특히 정미영에 대한 기억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님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미영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저 정숙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면서 정미영이 보고 싶다고, 미영이는 어디로 간 거냐고, 왜 집에 안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밥 드시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정미영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정미영을 그리워하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은 또다시 정미영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만들어준 잡채가 먹고 싶다고, 미영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정미영 사진을 찾아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속에서 진짜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정미영이라는 걸 말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저 큰 며느리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저 혼자만 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제가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존재, 있으나 만화한 존재. 저는 이 집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갑자기 손으로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셨어요. 미영이 아니네, 미영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아기가 없으셨어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살아온 걸까요?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70대 여자였어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계시냐고, 자기가 큰 며느리 정미영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만에 정미영이 돌아온 겁니다. 정미영은 현관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자기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방으로 안내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정미영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누군지 몰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이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이야기, 첫 명절 이야기, 함께 시장 갔던 이야기. 정미영은 하나하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미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소외감이 밀려왔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보고 저렇게 우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나타난 정미영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우시는 거예요. 한참 후 어머님이 진정하셨습니다. 정미영은 어머님 손을 잡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했어요.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기도 미영이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차를 준비하면서도 귀는 두 사람 대화에 꽂혀 있었어요. 정미영이 왜 30년 만에 돌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셨냐고 말이에요. 정미영은 살짝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다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한국이 그리웠다고, 특히 어머님이 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정미영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형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정미영은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정미영은 어머님 옆에 앉았고 남편은 건너편에 앉았고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영이 있으니까 모든 대화가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미영은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님은 신기한 듯 듣고 계셨고 남편도 관심 있게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이 식탁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미영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미영은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저 옆에서 정미영이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어머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미영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설거지만 계속했습니다. 정미영이 며칠 묵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 큰 며느리인데 며칠 묵는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도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미영은 우리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어요. 정미영은 주로 어머님과 시간을 보냈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미영이 어머님 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챙겨드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미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머님이 아침에 약 드신 기억이 없다고 하신다고 말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서 잊으신 거라고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약을 드리고 있다고, 약 기록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영은 아,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저녁 반찬이 짜다면서 밥상을 밀쳐버리신 겁니다. 국그릇이 넘어지면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화를 내시면서 음식이 맛없다고, 예전에 미영이가 해주던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미영이 어머님을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제야 표정이 풀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매일 밥을 해드렸는데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미영이 부엌을 차지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러 가더니 재료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부엌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미영이 상을 차렸어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감탄하시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입 드시더니 맛있다고, 역시 미영이 솜씨는 최고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정미영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남편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님 요리 솜씨가 여전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드린 음식은 한 번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 후 정미영이 어머님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시던 어머님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이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도 좋아하시니까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싫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정미영은 우리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정미영은 완전히 이 집 식구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같이 나가고, 병원도 같이 갔어요. 제가 하던 모든 일을 정미영이 가로챈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님이 완전히 정미영한테 의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영이를 찾으시고, 밥 먹을 때도 미영이 옆에 앉으시고, 자기 전에도 미영이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큰 며느리가 돌아오셨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동네에 퍼진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함께 모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며느리 복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혼자 모시면서 한 번도 복 많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미영이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은 어머님이 복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요? 집에 들어가니 정미영과 어머님이 거실에서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옛날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정미영과 어머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장본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2인자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정미영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 인생은 언제쯤 제 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물으셨어요.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냐고, 미영이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정미영이 분명히 들었다면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어머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만약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유산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대신 미영이한테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산. 처음으로 어머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저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저는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비웃으시듯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모셨냐고, 의무감 때문이냐고, 그런 마지못한 마음으로 모시는 거라면 차라리 미영이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 모든 희생,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미영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정미영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30년 만에 돌아와서 단 몇 주 만에 모든 걸 손에 넣은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미영이 단순히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형수도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30년 만에 돌아온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조금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형수 편을 드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25년을 어떻게 살았냐고, 형수는 30년 동안 뭐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어머니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시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 있으면 좋고 없어도 대체 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미영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미영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을 검색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 온몸에 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미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집과 재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유도, 어머님한테 잘하는 이유도 모두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남편에게 다시 얘기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미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정미영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온 거였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효녀 코스프레를 하고 남편 앞에서는 겸손한 형수를 연기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한 큰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씩 몰아냈어요. 정미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어머님 약을 챙기려고 하는데 정미영이 가로막았어요. 자기가 챙기겠다면서 약통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 동안 제가 해오던 일을 정미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빼앗아가는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님 반응이었어요. 정미영이 약을 드리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약을 드릴 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정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타러 온 거였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정미영이 제 옆에서 커피를 타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자기가 온 후로 웃음이 많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미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예전에는 우울해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정말 밝아지셨다고, 아마 자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우울하셨던 적 없다고, 제가 항상 옆에서 챙겨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영은 살짝 웃더니 그래도 본인 큰 며느리가 돌아오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투에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정미영이 커피를 들고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영이 자기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면서 슬쩍 들었어요. 정미영은 아들,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정말 좋아지셨다고, 매일 웃으시고 밥도 잘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자기가 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미영이 자식들한테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통화가 끝난 후 정미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께 갔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곧 한국에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기뻐하시면서 손뼉까지 치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다음 날 동네 슈퍼에 또 갔어요. 이번엔 아주머니가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정미영 씨가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더라. 역시 친며느리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장을 급하게 보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몰랐어요. 제가 25년 동안 어떻게 어머님을 모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정미영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정미영이 어머님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카메라를 보고 웃고 계셨고 정미영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정미영은 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미영이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걸 말이에요.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됐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돌아오신 거 알고 있었냐고 SNS에 어머니랑 행복한 사진을 올렸다고 했어요. 신우이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형수님이 돌아오신 거면 같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미영을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영 SNS를 봤어요. 사진 아래에는 감성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됐다는 것,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는 것,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하다, 효녀다, 용기 있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영은 이렇게 대중들한테까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미영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쿵소리가 나서 달려갔어요. 어머님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님을 부축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에 멍이 들고 손목이 삐끗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거실까지 모시고 나오는데 정미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정미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달려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미 어머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이 제 옆으로 와서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정미영은 어머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로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 거냐고, 어머님이 다치셨는데 사진이 먼저냐고 말했습니다. 정미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나중에 병원 가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정미영이 사진을 찍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SNS에 올려서 또 효녀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과연 그날 저녁 정미영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을 간호하는 모습이었어요. 글에는 어머님이 넘어지셨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고, 자기가 잘 돌봐드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정미영이 어머님을 구한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댓글에는 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제가 어머님을 부축했고, 제가 다친 곳을 확인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미영이 SNS에 거짓말을 올리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만 잘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정미영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를 왜 그렇게 적대시하냐고, 같이 어머니를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같이 모신다고요. 정미영은 모시는 게 아니라 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간병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어머님이 화장실 가실 때 일어나는 것도, 새벽에 약 챙기는 것도,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모두 저였어요. 정미영은 그저 사진만 찍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정미영의 화려한 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신우이가 집에 왔습니다. 형수님 보러 왔다면서요. 신우이는 정미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저를 힐끔 보더니 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오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좋아 보인다고, 역시 형수님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정미영은 겸손한 척하면서 아니라고, 동생 며느리가 그동안 잘 모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계속 정미영을 칭찬했습니다. SNS도 봤다고, 정말 효녀 같다고, 본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우이가 돌아간 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우이가 왜 차도 제대로 못 대접하느냐고, 과일도 없었다고 나무라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일은 어제 다 떨어졌고 오늘 장볼 예정이었거든요. 그걸 설명하려는데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미영이가 항상 과일을 준비해뒀다고, 손님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챙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항상 챙기고 있다고, 어제 어머니가 과일을 다 드셔서 오늘 사러 가려던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핀잔을 주셨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울었어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영이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외출했어요. 카페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없으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정미영 방문이 열린 걸 봤어요. 들어가선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 정보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 작성 방법, 상속 순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미영은 처음부터 유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을 챙기기 위해 돌아온 거였습니다. 노트북 옆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친해지기, SNS 관리하기, 가족들 설득하기, 동생 며느리 몰아내기. 마지막 항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몰아낼 계획까지 세워놨던 겁니다. 수첩을 덮고 방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한들 믿어줄까요? 남편도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과 정미영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를 마셔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정미영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다고,
자주 모시고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영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미영도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정미영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정미영이 어디까지 갈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미영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핸드폰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정미영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인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머님 약을 챙기려고 약통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혈압약이 평소보다 적게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새 약을 받아왔는데 벌써 반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센 줄 알았어요.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약이 부족했습니다. 약 기록장을 확인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한 알씩 드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리가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다른 약들도 확인해 봤어요. 당뇨약도 평소보다 빨리 줄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약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영이 떠올랐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정미영이 어머님 약을 챙기겠다고 나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제가 화장실 가거나 장 보러 간 사이에 혼자 챙겼을 수도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약을 눈에 띄는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미영이 거실로 나왔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약통이 있는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미영은 약통을 열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미영이 어머님 약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약을 가져가시냐고 말했습니다. 정미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약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거였다고, 요즘 어머님이 약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미영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그럼 주머니에 있는 건 뭐냐고 약을 꺼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영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었어요. 왜 가져가려 했냐고 다그쳤습니다. 정미영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알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어머님 약인데 왜 훔쳐가려 했냐고 소리쳤어요. 정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더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유언장을 쓰시든 뭘 하시든 할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시면 상태가 나빠질 거라고, 그럼 자기가 더 필요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영이 어머님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겁니다.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머님을 더 아프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이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당장 어머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남편한테도 다 이야기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정미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미영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다들 알고 있다고 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동네 사람들도 다 자기 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25년 동안 뭘 했냐고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비웃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곧 유언장을 쓰실 거라고, 그때 자기 이름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25년을 허비한 거라고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달려가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정미영이 약을 훔쳐가려 했다고, 어머님을 아프게 만들려 했다고, 유산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미영을 부르셨어요. 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정미영에게 물으셨어요. 정숙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약을 가져가려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미영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오히려 정숙 씨가 저를 몰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약은 그냥 확인만 하려던 거였는데 정숙 씨가 오해한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미영이가 돌아와서 시샘 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다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정미영이 약을 주머니에 넣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미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너도 돈이 싫진 않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유산 때문에 민감해진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25년을 돈도 없이 이 집을 지켰다고, 단 한 번도 유산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것 뿐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리,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하셨어요. 반면에 미영이는 30년 만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영이를 계속 괴롭힌다면 유산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미영이한테 다 주겠다고, 미영이가 더 효심이 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 모든 희생, 모든 헌신이 아무 의미 없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정미영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엇이었나, 지난 25년이 무엇이었나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정미영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미영이 약을 훔치려 했다고, 어머님 건강을 해치려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형수님이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예민해진 것 같다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2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냐고, 왜 제 말은 안 믿고 형수 말만 믿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하라고 어머니 들으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정미영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미영이가 당신을 돌볼 거라고, 저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25년 동안 모셨다고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라고, 미영이가 더 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미영이 제게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승리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정미영은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어머님을 차지했고, 가족들을 설득했고, 저를 밀어냈어요. 이제 남은 건 유산을 받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제발 형수님과 잘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제발 말썽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썽. 그 단어가 저를 표현하는 말이 됐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묵묵히 이 집을 지켰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썽꾸러기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정미영이 어머님과 외출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정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정미영이 결국 목적을 이룬 겁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님은 따뜻하셨어요. 저를 환영해 주셨고 좋은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당연해졌어요. 제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됐고 제 존재는 공기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영이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25년의 시간은 30년 전의 기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빈자리를 채운 대체품이었을 뿐입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정미영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정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25년의 인내가 무너진 지금, 남은 건 떠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미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어머님이 진짜 누구를 선택하실지 끝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25년에 대한 제 마지막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지 못하셨어요. 정미영이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님은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남편과 정미영도 왔고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올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약을 제때 드셔야 하는데 최근 복용이 불규칙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미영이 약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일부러 안 챙긴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를 악화시키려고 했던 정미영의 계획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정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미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약을 절대 거르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님은 입원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 기간 동안 저와 정미영이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저는 낮에, 정미영은 밤에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님은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기억도 더 흐릿해지셨어요. 어느 날 낮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수가 라고 부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사과하신 겁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미영이한테만 신경 썼다고, 정작 25년을 함께한 내 마음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이가 좋긴 했지만 진짜 며느리는 너였다고, 내가 없었으면 자기는 진작 죽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은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 잠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숨을 고르게 쉬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셨고 말씀도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조금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았어요. 정미영은 여전히 어머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정미영에게만 의지하시던 모습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저를 찾으시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님이 변호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유언장을 다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영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자기 이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오셨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시누이들, 시동생, 그리고 저와 정미영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작성하실 건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 전 재산은 라고 시작하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미영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날 끝까지 지켜준 이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문정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3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효도했는데 왜 자기 이름이 없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차갑게 보셨습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고 물으셨어요. 유산 때문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외로워서 내가 있는 게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영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30년 전에도 도망갔고 지금도 돈 때문에 온 거라고. 반면에 정숙이는 25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진짜 며느리가 누군지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라고 애원했어요. 자기도 진심이었다고,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그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님의 전 재산, 이 집과 예금,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작성됐어요. 어머님은 도장을 찍으셨고 변호사가 공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미영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시누이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정숙이한테만 주시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다였다고, 정숙이만이 진짜 가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인정받은 순간이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저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정미영도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축하한다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영은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정미영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유산을 다 받을 거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저는 어머님 뜻을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왜 떠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항상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제 몫을 받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고, 형수 편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25년의 결혼 생활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가족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제 결정을 아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도 좋다고,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25년 동안 희생했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25년의 서운함과 외로움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내렸어요. 한 달 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잠드셨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미영도 왔어요. 하지만 멀찍이 서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시누이들도 왔지만 저와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산은 유언장대로 제게 왔어요. 집과 예금 모든 것이 제 명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살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새 아파트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천천히 제 상처를 치유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25년이 아까운가, 후회되는가,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혼자가 훨씬 평화롭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요. 제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가족을 떠난 게 후회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일찍 떠날 걸 그랬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68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이 그저 제가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25년의 인내 끝에 찾은 자유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문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5년을 참고 견디셨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떠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희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